광주 중심가로부터 무등산장을 가다 보면 6km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잔잔하고 아담한 이 호수. 광주시 북구 청옥동 제4수원지다. 바로 이 수원지 물가에서 1989년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공안 합수부의 수배를 받던 조선대학생 이철규 군이 비연사체로 발견됐다. 보기에도 참혹한 비연사체로 떠오른 조선대학교 민주조선 편집장 이철규 군. 생전에 그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검문 경찰이라는 점, 또한 지난 80년 이후 지금까지 의문사로 숨진 사람이 35명이나 됐고 그중 대부분이 정보기관의 수배를 받거나 연행된 뒤 혹은 군에 입대한 뒤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됐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군 변사 사건이 5월 광주에서 발생해 광주 항쟁 쿠주기와 맞물리게 됐다는 점 등은 이 사건 자체가 발생 초기부터 우리 사회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검찰은 익사라고 최종 발표를 했는데 많은 시민 학생들은 타살이라 굳게 믿는다. 이군은 말이 없고 제4수원지는 잔잔하기만 하다. 이철규, 그는 어떤 인물인가? 이군은 1965년 6월 9일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에서 태어났다. 광주 금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2년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이군의 대학 생활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수배와 투옥, 그리고 복학, 또다시 수배로 이어지는 끝없는 도피와 감금의 나날이었다. 수배 중에도 반제 반파쇼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9월 복적한 뒤 문제의 민주조선 편집장을 맡는 등 학내 동료들 사이에서 운동권 이론가였다. 이군은 그러나 24번째 생일을 맞지 못했다. 올해로 26번째 맞는 형 생일이 오늘인데 이렇게 형도 없는 상태에서 빈소에 형 생일상을 차려놓고 이런 식으로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형 성격에 평소에 좀 과묵하신 편이었는데 동생들이나 형님에게 그렇게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0하루 만인 5월 30일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남긴 채 당국은 공립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군이 실족 익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왜 믿으려 하지 않고 학생들은 거리로 뛰쳐나오며 음식을 마다하는가? 지난달 25일부터 명동 성당에서는 전국 100여 개 대학생 500여 명이 이군 사인 규명과 노정권 퇴진을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 12개 구치소와 경찰 유치장에 수감 중인 400여 명의 양심수들도 단식을 감행했다. 5월 18일 광주에서는 7개 대학교 854명이 광주 항쟁과 이군 사인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튿날 보건의료인 3천여 명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7개 항에 공개 질의서를 냈다. 삭발과 단식 농성, 격렬한 항의, 그들은 왜 이토록 성이 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이군의 죽음을 낳기까지의 1989년의 봄 그리고 5월의 전국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50 청산과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해 힘차게 가동되던 여소야대의 전국 구조가 서서히 무력화되면서 정부는 돌연 강경으로 급선회 했다. 문익환 목사 방북과 동일의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공안정국을 확실히 구축하게 된다. 5월 11일 강영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좌익을 척결할 때까지 공안합수부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전민련 등 제야 민족 민주운동 단체들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 대대적인 수사와 검거 선풍을 몰아갔다. 양심수는 급증했다. 한겨레신문 이영희 논설 고문과 장익환 편집국장의 구속,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현장에 투입된 공권력의 과다 사용, 이런 것들은 국민 대중에게 정부가 오공으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조선대학교가 이돈명 총장 체제로 재출범하면서 지난 4월 초에 발생한 교지 민주조선 창간호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합수부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게재된 내용의 일부가 이적 표현물 출판에 의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당국은 4월 12일 인쇄소인 아가페 문화기획을 수색하고 민주조선 60여 권을 압수했다. 이어서 당국은 2명의 지도교수를 소환 조사하고 편집위원 7명을 수배했다. 저희 조선대학교 민조서는 1989년 3월 달에 발행이 됐는데요. 그 발행의 계기점들을 찾아보자면 87년까지의 봉건적 질서를 강요해왔던 박초롱 족벌 독재 체제를 파괴하고 이 속에서 학생들의 자치적인 의사기구들이 형성되면서 대자협회라든가 총학생회라든가 민주교수 영입, 또 민주총장님이 영입되시고 이 속에서 저희 자치적인 사상과 이념을 보급시키고자 민주조선이 탄생됐습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철규형이 위원장님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초창기 때 이렇게 어려움들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책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89년 4월 18일 날 국가보안법으로 이렇게 걸리면서 철규형이 오늘날 이렇게 죽음으로써 우리들 앞에 나타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민주조선의 편집장 이철규 군은 300만 원의 현상금과 1계급 특진이 걸린 채 공권력에 집요한 추격을 받고 있었다. 이 군에게는 5월 3일 밤 9시 반쯤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었다는 사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 군은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30분쯤 후에 경찰의 검문을 받은 셈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익사와 타살 그 어느 쪽의 예단도 일단 유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이군이 공권력의 추격을 받는 가운데 숨졌다는 확실한 사실이다. 이 사건이 국정조사 중에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우리는 검찰의 수사 발표를 거슬러 올라가며 얘기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수사 결과를 간추려보자. 광주지방검찰청은 이철규 군의 사체가 발견된 지 21일째인 지난 5월 30일 이 군이 검문 도주 중 추락 익사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이 지난 5월 3일 밤 10시 12분쯤 광주시 청옥동 제4수원지 청암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자 산속으로 도주해 숲속에 숨어 있다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수원지 철조망을 통과한 뒤 사파리 점퍼를 벗어두고 상류 쪽으로 달아났으며 청암교 아래 석축소단 급 커브 지점에 이르러 음력 금은밤의 어두운 상황에서 진흙이 묻은 구두를 신고 황급히 통과하려다 40분 뒤인 밤 10시 56분쯤 실족해 수원지에 빠져 익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타살이나 살해 후 유기, 자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경찰이 검문 도중 이군을 놓쳤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3일 오후 5시 30분에서 8시 사이 2시간 30분 동안의 이군 행적과 음식물 취식 여부, 현금 20만 원의 출처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론이어서 시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발표대로 이군의 사인을 검문 도주 중 익사로 결론짓기 위해서는 우선 도주로와 실족 지점, 사망 시간, 그리고 부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군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이후의 상황, 다시 말해 도피 경로나 실족 지점 등에 대한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황을 단지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며 또 이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타살과 살해 후 유기 가능성에 대한 숱한 의문을 잠재우는 데는 일단 실패했습니다. 이군의 사건에서 의문의 첫 번째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경찰의 검문과 추적 과정을 놓고 목격자들이 판이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택시강도 특별 검거령이 내려짐에 따라서 제4수원지 일대를 검문 검색해 오던 중 지난달 3일 밤 10시 12분쯤 경찰관 5명과 의무경찰 1명 등 모두 6명이 호송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뒤 이군을 태운 영업용 택시를 검문했으며 이군이 무선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틈을 타서 달아나자 곧 추적했으나 붙잡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무렵 현장에서 목격된 승용차 2대와 군용집차 1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국정조사 특유의 증인으로 나온 목격자들의 증언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한 15, 16명의 이 젊은 청년들이 전부 간소복 차림이었어요. 그 잠바 같은 거. 일부는 서고 일부는 안고 있으면서 뭔가를 먹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회장이 뭐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들여다보니까 아니게 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가 전부 어둡습니다. 어둡고 우리 그 차가 비추는 라이트 뿐이죠. 산장 쪽에서 내려온 거죠 지금. 저희들은 이쪽에서 상장 쪽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반대편으로 이제 광주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몇 시쯤입니까? 시간은 정확하게 9시 40분에서 9시 45분입니다.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정확한가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부 어두운데 우리를 싣고 가던 봉고차 운전수가 여기에서 아주 저속으로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뭐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막 궁금해서 그랬는가 저는가 그건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일시에 여기서 멈췄어요. 이제 아마 검문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일체 그리고 요 부분에 또 한 5, 6명 정도가 여기는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서니까 약간 서니까 이 사람들이 뭐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서서히 돌아오면서 이걸 이제 구경을 하고 하면서 왔습니다. 그때 여기가 저희들은 우리 이제 차에 대해서 뭐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흔히 봉고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25인승인지 9인승인지 뭐 봉고차라고 그런 차가 여기가 한 대 있었고 여기가 한 대 또 있었습니다. 두 대가. 예. 그리고 이 부분에가 뭐 승용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청학동에. 저희들 지금 전망대 지금 내려오는 길이라 이것이 지금 내려오면 이렇게 다리를 건넜잖아요. 우리가 다리 건넌 상태에 이 커브길이 때문에 차를 천천히 옵니다. 천천히 오늘 와중에서 우리가 본 것이 바로 이것이 이렇게 각지가 안 돼서 원래 이것이 스무스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각지게 그려진 것 같은데 우리 보통 그 신문지상에 봤을 때는 여기가 봉고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영업용 택시가 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 와중에 저는 보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 측면 이 안쪽에서 그러니까 안쪽에서 차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는 이게 봉고 24인승 콤비에서요. 콤비에서요. 콤비 쪽에서 갑자기 5, 6명 정도가 자발하면서 경찰 몽둥이를 있잖아요. 딱 찾게 된 것 보고 자발하면서 안쪽으로 뛰어간 걸 저는 보고요. 그 대신 저는 이 앞에를 안 봤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검문 경찰 생각되는데요. 이 3명을 경찰 쫓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빠꾸해갖고 갈자했거든요. 이 그런데 친구가 차에 관심이 여기서 많기 때문에 오른쪽이 빨리 핸들 꺾어가지고요. 풀어갖고 갔습니다. 우리. 하락하고 가면. 네, 오른쪽 꺾어갖고 핸들 풀어갖고 갔죠. 이 장소는 평소에 거의 검문이 없는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주에서 택시 영업용 택시를 7년 혹은 10년 이렇게 5년 이상씩 몰았던 여러 기사님들에게 물어본다면은 검문을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한 그 택시 운전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쪽에 사는 주민들은 이쪽에서 가끔 검문이 있으며 그런 검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 청옥동 파출소에서 오토바이를 탄 정복 순경들이 이 자리에 와서 검문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철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검문이 이루어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5월 3일 날 이철기 군이 이 자리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적어도 25인승 미니버스가 있었고 미니버스에서 약 5명의 경찰관이 있었다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명의 경찰관들은 그 팀장이 바로 51세의 김자술 북부경찰서 김자술 경이었고 이 사람은 그 연령상이라든가 수사 경력상 상당한 베테랑에 속하는 사람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테랑이 당일날 이 검문 장소에 배치됐다는 것은 경찰 쪽에서 사전에 이철규 군이 이 자리를 통과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강하게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수사 결과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서로 다른 점은 제쳐두고라도 검문 경찰관들이 검문 사실을 상부 보고도 않은 채 숨기고 있다가 택시 기사가 나타난 뒤에야 검문 사실을 밝힌 점, 그리고 검문 경찰관들의 이후 활동 내역을 소상히 밝히지 못한 점, 특히 야간에는 지형지물을 분간하기 힘들어서 도망자가 붙잡히는 것이 상례다는 점 또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으로 계속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질 수 있는 의문은 검찰이 추정한 2군의 도주로가 타당성을 갖느냐는 문제입니다. 검찰은 수원지 철조망을 통과한 흔적과 옷에 묻은 녹물, 그리고 옷과 구두에 묻은 흙의 성분이 감정 결과 다리에서 30m와 100m 떨어진 습지의 것과 유사한 점 등을 들어 경찰의 추격을 피해 산에서 내려온 2군의 도주로를 설명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이를 상식 밖의 도주로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군의 도주로를 청옥동 마을 방면과 삼거리 검문소 방면, 그리고 수원지로의 회기 등 3가지로 나눈 뒤 청옥동 방면은 검문경찰 김자술 경위가 추적 중 다리를 삐어 파스를 사기 위해 마을을 다녀왔기 때문에 2군이 도주로로 택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삼거리 검문소 쪽 역시 검문 검색이 강화됐을 것을 우려한 2군으로선 수원지 쪽 도주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파리 점포와 찢어진 메모지 조각의 최초 발견 상태가 보존되지 않는 등 수사의 기본적인 현장 보존에 실패해 도주시의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족적 확인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일반적인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제 바로 뒤에 이 작은 길, 이 부분이 이철규 군이 검문을 받고 신원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도주를 했다고 검찰이 발표한 그 길이 되겠습니다. 이 길은 실제로 이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단히 폭이 좁고 어두운 길입니다. 이 길을 검찰 발표에 의하더라도 5명의 경찰관이 2군을 추적을 했습니다. 여러 증언 혹은 제보자들의 얘기를 종합한다면은 약 8명 이상의 그러한 경찰관들이 2군을 추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박재환 씨라든가 박윤호 씨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건장하고 날렵한 이러한 강력계 형사들이 야간에 2군을 이철규 군과 같은 그러한 학생 한 명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수사 베테랑들도 야간에 검문을 해서 도주하는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그러한 확률이 0%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검찰 발표에 의하면은 이철규 군이 도주하면서 들어갔다고 하는 산속에 난 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김자술 검문 경관 팀장이 다리를 삐었다고 하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으로 이군이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이군이 전력으로 질주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의 이 길은 거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도피처로 선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둠 속에서 전력 질주하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여기로 도주했다 하더라도 이 길은 60도 가까운 굉장한 급경사로서 후레쉬를 들고 뒤에서 추적하는 건장한 체력의 형사들에게 인해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은 이철규 군이 철조망을 통과했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은 취수탑으로 들어가는 그 정문 입구에 있는 가로등이 바로 지금 제 얼굴을 때리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에
이군이 이 지점을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검찰이 제시하는 이군의 도주 경로를 보면은 이군은 칠흑 같은 어둠, 빽빽한 산림, 가파른 언덕, 숨막히던 추적의 상황에서 두 개의 작은 산봉우리를 넘어 촘촘한 철조망 사이를 끼어 이 수원지 내로 잠입하였는데 그 시간은 약 14분 내지 15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군이 초인이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이철규 군은 민주조선 사건의 주요 지명 수배자로서 이미 5월 3일 훨씬 이전에 광주 지역 전 경찰서의 모든 직원에게 숙지되어 있었다는 확실한 우리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 발표대로 이철규 군을 놓쳤다면은 이군은 택시 강도의 용의자거나 아니면은 이군 자신이 학생이라고 택시 내에서 검문 과정에서 밝힌 점으로 하여 학생운동 관련 주요 수배자로 직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경찰은 택시 기사에게 이군의 행선지를 물어서 약속 장소인 호반산장에서 기다리는 이군과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수색을 위한 병력 증원을 당연히 요청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호반산장에서 잠복하고 있는 이군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대기했다든가 아니면은 이군 자신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주로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안경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군의 것이 아닌 것 같다고만 밝혔을 뿐 행방을 찾아내거나 다시 사실 여부를 확인조차 않은 채 덮어버렸다는 점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문은 실족 지점과 당시의 상황이 합리성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검찰은 이군이 실족했을 지점을 청암교 및 석축 옹벽의 중간 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청경들이 어푸어푸 등 비명소리를 두세 차례나 들었고 음력 금은밤의 어두운 상황에서 급히 달아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지점인 축대에서의 추락 가능성이 높으며 축대 밑에서 사체 발견 지점까지는 유속이 있어서 물체의 흐름이 가능한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검찰이 추정하고 있는 실족 지점입니다. 제가 건너본 바로는 옹벽턱의 너비가 40cm며 바로 이처럼 몸을 밀착시킬 수 있는 옹벽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을 헛디디기란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체가 저기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물 위에 있는 물체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것을 갖다가 하는 방법은 유속계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부자에 의한 측정이 있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여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70m 하류 쪽에 시체가 운반되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공학적으로 수의학적으로 볼 때 저 물은 절대 이동하지 않고 항시 그 근방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이동이 있다 하면은 혹시 바람에 의한 뭐 이동이 있을 망정 이 전체적으로는 절대 이동이 없다고 이거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 굴러떨어졌을 경우 몸에는 돌에 부딪힌 상처가 나타나야지만은 부검 결과 그 같은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끄러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때도 과연 시동이 켜진 차 옆에서 청원경찰이 풍덩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로 남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추격을 뿌리치고 용의 주도하게 다리까지 달아날 수 있었던 이군이 마지막 순간에 실족할 수 있었겠으며 청경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꽤 긴 만큼 상당한 수영 실력을 갖춘 이군이 물속 돌벽 등을 의지해 가장자리로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역시 가능해서 수수께끼로 남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사망 시간입니다. 이군의 사망 시간에 대해 검찰은 청원 경찰 등이 들은 풍덩 어퍼프 소리를 이군의 것으로 단정해서 지난달 3일 밤 10시 56분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시 이후까지는 수색을 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때 처음 목격했을 때는 그 차량 2대 정도를 목격했을 때는 그런 자가용했겠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이제 방에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그 스피커 방송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이 불과 한 처음에 그 차량 2대가 있는 것을 목격했을 때하고 스피커 방송이 들렸을 때는 불과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나와서 보니까 그 스피커 방송 화산이라는 그 방송이 들렸습니다. 또 2군의 위에서 나온 다발과 시금치가 식사 후 2시간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체 정밀 감정 결과를 비춰보더라도 3일 밤 11시를 크게 넘어서는 익사 추정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정은 2군이 검문당하기 전 2시간 30분 동안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지가 베일에 가려진 상태에서 내려진 결론인데다 도주 후 사망까지의 시간이 40여 분에 불과해 석연치 않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참고인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순수한 참고인들에 대한 협박 등으로 진실 신고가 불가능해서 행적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애로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이 최소한 신분 노출을 꺼려하고 있다는 점과 연결지어 보면 한편으론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군이 도주 후 10여 분 만에 험한 산속을 이동해서 철조망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변사체의 경우 수사의 관례상 우선 사망 시간을 의학적 소견에 따라 밝힌 뒤 이를 토대로 행적 수사에 임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군의 경우는 역으로 추정됐으며 아직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익사의 결정적 증거로 내세워지고 있는 가건물 감정 결과에 대한 법의학적 논란과 사체 외 영상의 몇 가지 특이점에 대한 의문입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공개적으로 실시한 가건물 감정 결과를 토대로 양손과 발에 모두 표모피가 형성돼 있어 사체가 물에 있었고 살해 후 유기 때는 폐나 신장, 심장, 비장 등에서 다량의 플랑크톤이 검출될 수 없는데 이군의 사체에서는 검출된 점, 폐를 조직학적으로 검사한 결과 익사폐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군의 사인이 익사로 판명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폐에서 폐 조직에서 익사폐 소견을 발견을 했답니다. 익사폐라는 고 인정되는 여러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첫째 부종이 있고 폐 부종이 있고 부분적 출혈이 있고 폐 그리고 폐포 파열이 있어서 익사폐로 인정하는 그런 소견을 낼 수 있다. 그런 익사하면은 폐 이런 것이 나온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가 플랑크톤 시험인데 여기서 가져간 가건물이 7가지를 아마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갔던 모양인데 여기에서 전부 플랑크톤이 검출이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오늘 발표하는 결론은 익사체로 판명된다고 결론을 발표를 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전 11시경 이철규 군의 어떤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과정에 참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부검의 소견상 익사의 소견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들입니다. 그것은 익사를 하게 되면은 첫째 익수가 위장과 폐의 기도에서 다량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 둘째는 익수가 기도로 흡입이 되면서 이 흉곽이 폐가 확장이 되면서 흉곽이 확장되고 그리고 그 폐 전면에
이 늑골에 부딪혀서 생길 수 있는 아픈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부검 소견상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부검 의사에게 이것은 익사의 어떤 소견이 아니다라는 저의 입장들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의문은 상당수의 유류품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체 인양 후 첫 검색 작업과 전대병원 영안실에서의 부검 때도 발견되지 않았던 20만 원이 나흘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견됐는데도 이를 초동수사의 실수로만 돌릴 뿐 출처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네, 사체 발견 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정밀 수색을 당연히 사체에 대해서 하게 나름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 20만 원짜리든 20만 원이 든 돈 봉투 자체가 두 겹으로 접어 있는 상태, 이 두꺼운 이 돈 봉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반대편에 있던 이 주민등록증, 즉 뒤 호주머니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발견했고, 그리고 앞주머니에 있는 이 굉장히 얇은 3,000원짜리 이 3,000원의 이 1,000원짜리 지폐 3장은 발견되었으면서 왜 그 두꺼운 돈 봉투 20만 원은 발견되지 못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저희들의 의문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검 과정과 전대병원 영안실에서 부검 과정과 그리고 북부 경찰서를 거쳐가면서 이 돈 봉투가 발견되지 못하고 이 유류품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된 다음에서야 이 돈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까지 민주조선 관련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그한 당국에 있어서 어떤 그 수사 결과들, 수사 과정들을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크게 이 사회 전체에 있어서 이 조작되고 왜곡시키려는 하나의 이 정부 당국의 어떤 조작극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군이 평소 때 항상 지니고 다녔다는 반지갑과 수첩, 볼펜, 그리고 검정뿔테 안경 등 당연히 발견됐어야 할 유류품들이 정작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은 조작의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수사상의 문제가 없었냐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일반 변사 사건과는 달리 다른 지방 검사 등 2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 22명을 동원해 참고인 120명을 215차례나 조사하고 8차례나 실황조사를 펴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고심한 흔적을 보이고 있지만 수사상 허점이 여러 군데서 발견됐다는 비난을 명키는 어렵습니다. 현금 20만 원 봉투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서 시작해 지문 채취와 현장 미보존 등 초동 수사 과정에서 상식밖의 일을 빚어냈으며 사파리가 제4수원지를 한 번만 둘러봐도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었는데도 이를 다음 날에야 찾게 됐고, 의문점이 제기되면 뒤늦게야 이에 대한 보강 수사를 편 뒤에 해명한 점, 그리고 주변 인물과 검문 경찰관의 범행이 아니다는 것이 확실하다 치더라도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를 전혀 못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등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종합적인 수사 결과의 발표에 있어서 그 문제점으로 등장될 수 있는 것은 검찰은 이철규 군이 검문을 받은 날, 그날 10시 56분에 제4수원지의 상류에 있는 청암교 교각에서 실족에 의해서 추락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나온 바와 같이 상당히 무리한 추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검찰이 이런 교각에서 실족에 의해서 익사를 했다라고 추정적으로 발표를 하지 말고 겸허하게 지금까지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으나 타살의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익사로 추정되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앞으로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거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해서 더 수사를 진전하겠다고 발표를 한 게 검찰의 온당한 발표 태도이고, 나아가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지 않는 그런 공정한 태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검찰이 확정적으로 1989년 5월 3일 10시 56분 이철규 군이 청암교 교각에서 실족 추락에 의해서 익사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사실에 대한 제보가 있거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검찰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이 이철규 군이 고문 타살, 고문 과정에서 죽었다라고 광주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믿고 또 거기에 따른 진실 규명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왔었는데, 만약 이철규 군이 5월 3일 그 자리에서 익사를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모처로 연행이 돼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죽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런 그 고문 수사를 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 합수부 예하에 있는 그 안기부라든가 보안사라든가 경찰의 그 대공 분실과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적이라든가 차량의 이동 상황이라든가 무전 그 교신 상황에 관한 수사는 일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도경 형사, 정부 형사 3명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5월 6일, 그러니까 그 검문 경찰관들이 추적을 하고 난 3일 이후에 그 대공 형사 3명이 이철규 군 생가에 가서 그 부모로 하여금 그 자수를 권유했다는 것만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로부터 고문 타살을 했다고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돼 있지 아니하고, 다만 그 모든 수사력이 익사로 그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방향에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그 이와 같은 수사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이 불신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숱한 의문점에 대해 검찰은 나름대로 하나하나 해명하고 있으나 이것이 과연 진실에 얼마나 접근했는지 의문시돼서 꺼질 줄 모르는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힘겨운 실정입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을 지켜본 학생과 제야 측의 근본적인 시각이 이 군이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배를 받아오다 결국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데서 이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는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처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을까? 왜 우리가 사는 거리에는 불신의 그림자가 날로 짙어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수사 과정 외에도 다음 몇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갖는 대국민 신뢰도의 문제이다. 1987년 1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때 드러났던 이 연구소의 허위 진단은 아직까지 씻을 수 없는 불신의 경험으로 남아있다. 사실이 있다. 박종철로부터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본인의 머리를 한 차례 욕조물에 잠시 집어넣었다가 내놓았으나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서 완간히 둘째로 사건 발생 이틀 뒤에 발표됐던 미 국무성의 공식 논평이다. 잔악한 행위, 살인자를 밝혀 엄벌해야 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내용. 과연 미국은 확실한 정보도 없이 공식 논평이 가능할 정도로 무원칙한 정부인가? 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셋째로 최근에 문화공보부가 대량 배포한 이군 사건 홍보 책자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수사당국의 발표만으로도 족한 것을 정부는 무언가를 설득시키기 위해 왜 그렇게 분주했는가?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은 아직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철규 열사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그동안 쭉 발표를 했는데 광주 시민이나 국민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부는 다시 국정조사단을 파견하여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이 오히려 국회를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발전하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 도덕성은 더욱 바탄이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은 이 사건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온 국민의 힘을 모아가지고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절대로 아무리 누가 은폐시키려고 해도 그것은 머지않아서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진실을 믿기 때문에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 이 사인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광주 시민과 함께 온 국민의 힘을 모아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고문경찰 이근환이가 체포되지 않고 그 밖에 숱한 의문사 사건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마당에
한 학생이 미숙한 자세로 교지에 글을 쓴 것이 지금 당국이나 혹은 서인 사회에서 다소 문제가 있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어디까지든지 학생들의 자치에 맡기면서 그래서 그것을 점차 다수 의견으로 순화를 시키는 것이 대학에서의 하나의 그 학문 활동의 당연한 영역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계급 특징이니 현상금을 거느니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심한 수색이 계속이 되다가 이 병사 사건이 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발표에 대해서 전혀 내가 접촉해보는 사람, 내가 들은 걸로는 시민들이 그것을 수긍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나라의 풍토, 이것이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도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당국의 수사 결과 발표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민들의 태도를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또 그렇다고 그래서 믿으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선 검문했다는 사실이 대책위에서 얘기가 난 다음 회사 검찰이 발표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검문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10일, 11일, 12일 계속해서 그 수사에 전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수사의 그 발표의 경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문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가 대책위에서 얘기한 다음에 발표를 했고 또 돈이 3,000원이 나왔다가 왜 3,000원밖에 없겠느냐 하니까 또 20만 원이 나오고 왜 잠바를 입고 갔었는데 왜 사파리가 나오냐 하니까 또 잠바가 나오고 또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수가 검문 당시에 사람 수가 몇 명이라고 우리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왜 그밖에 안 되냐 또 자동차가 몇 대라는 건데 그밖에 안 되냐 하면은 그것이 항상 수사의 결론이 대책위의 발표에 잇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점 이것이 수사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가 모르지만은 이러한 일련의 경위가 결국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들이 믿지 않으려고는 그러한 요인을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내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다행히 국회 조사위가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그 조사위가 적극적으로 수사의 경위와 그리고 적극적인 제보를 구해서 그래서 많은 용기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의 제보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루빨리 이 진상이 규명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매듭을 조속히 지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현재 있어서 심정이 옳시다. 한 달이 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수배 학생 이철규 군. 혹시 그는 지금 새로운 목격자나 제보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수배 학생의 죽음. 그 진실은 이제 어둠 속에서 밝은 곳을 향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